이슈 플러스입니다. 은행에서 또 거액의 횡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는 횡령 사고, 이쯤 되면 알고도 못 막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번에 BNK 경남은행에서 이제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났는데 이게 좀 순위로 따지긴 그렇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렇게 알려졌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발생했었죠. 우리은행에서도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 횡령 금액이 697억 원 규모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큰 규모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 금융사고 가운데 은행권에서만 뒤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매년 한 30건에서 40건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 이제 우리은행 사고 이후에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상반기에만 18건이 발생하면서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융회사는 시스템이 좀 촘촘하게 꾸려져 있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BNK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횡령 사고가 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사실은 내부 통제라고 흔히들 얘기들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관리 부실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직원을 일을 잘한다고 해서 같은 업무를 계속 시켰고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번에 횡령 직원 A씨는 상당히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직원이라고 네. 합니다. 내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PF 대출 업무를 15년 동안 담당을 하면서 약간 좀 잘못된 길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전 우리은행 횡령 사건 때도 이제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 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랑 좀 닮은 점이 있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직원이 10년 이상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점이 한 가지 공통점이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이 횡령액을 가족 계좌로 슬금슬금 빼돌렸다라는 점이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의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거액을 빼돌리는 동안 내부 통제에는 실패했지만 금융 당국의 검사로 적발될 수는 없었던 겁니까? 물론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을 돌아가면서 경영 실태를 검사하는 정기 검사가 2021년 11월에 있었고요. 네. 그 이전에는 2018년 6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정기 검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당국의 정기 검사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좌를 들여다보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 검사에서 이런 디테일한 횡령액을 좀 발견하기 힘들었다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인데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경영 실태 평가는 은행 전반의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보는 검사거든요. 그게 사고 검사는 아니고요. 특정해서 계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신 관리 시스템, 여신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스템 갖춰져 있는지, 여신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시스템적으로 보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자문적 정성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는 정기 검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 검사에선 횡령 사고를 걸러내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같은 이들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당국의 검사만으로는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와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업무 특성상 상당히 업무 자체가 폐쇄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이 PF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인수금융 같은 특정 특수지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이 직원이 빠지게 되면은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직원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또 이것도 한 답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은행들이 직원들의 보직을 자주 변경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큰 돈을 만지는 그런 보직의 경우에는 좀 더 보직 변경의 순환 주기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원이 좀 하나의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받는 고액의 연봉만큼은 이 도덕성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언젠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유혹에 빠진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은행원들 돈 많이 받지 않느냐. 근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횡령을 하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내부 직원, 은행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횡령 사고가 날 때마다 왜 이런 횡령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도박을 해서 큰 빚을 졌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써서 목돈이 필요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남부럽지 않은 월급 받으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시각이 은행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횡령 상고의 주변에 근무했던 동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해당 직원을 잘 아는 동료들의 경우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1차적인 횡령의 원인이 기타 다른 범죄들처럼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도덕성 등의 문제를 결부해서 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2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 2차적인 원인으로는 거액의 횡령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도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양형위원회 자료를 봤더니 300억 원 이상의 횡령죄 양형 기준은 기본이 이제 5에서 8년까지고요. 가중이 7에서 11년까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범죄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시세 조종을 했다든지 이런 증권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이 7에서 10년을 양형을 하고요. 또 가중 양형의 경우에는 9에서 최대 15년까지 내리게 되는데 이 증권 범죄에 비해서도 횡령 범죄가 상당히 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용훈 기자였습니다.